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핵화학인데요. 핵화학은 이제 원자력 발전이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그 관심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핵화학에서 첫 장에 용어가 나와 있죠. 자, 붕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방사선을 내놓으면서 스스로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붕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사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떤 물질이 붕괴를 하는 과정 중에서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방사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입자를 내놓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양성자를 내놓거나 아니면 또는 전자를 방출하거나 또는 또 양전자를 내놓거나 이렇게 입자를 내놓거나 또는 복사선만 내놓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뭐라고 한다? 레디오 액티비티. 그래서 방사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사선 핵종이 있고 방사선 원소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방사선을 내며 붕괴하는 성질을 가지는 원자 핵을 뭐라고 한다? 방사선 핵종이라고 하고, 자, 이런 핵종을 가지고 있는 원소를 방사성 원소라고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의 발견은 처음에 누구부터? 렌트겐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X선에 관찰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베크렐이 우라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898년에 퀴리 부부가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99년에 러더포드가 X선 산란 실험 중에 자,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자연 방사성 원소에서 1차 방사성 원소, 2차 그리고 인공 방사성 원소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사선에 대해서 자, 방사선의 정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따라 방출되는 입자선 또는 복사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방사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입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거? 알파나 또는 베타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복사선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감마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참조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방사선의 작용은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형광작용도 있고, 자, 기본적으로 형광작용은 어디서부터 연료가 되느냐면 전리작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어떤 원소에다가 방사선을 쬐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양성자와 전자로 나눠지더라. 이렇게 하전이 되는 것을 전리작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방출되는 전자나 또는 양성자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형광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것이 또 어디에? 기본적으로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판 같은 데다가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감지할 수 있게 작용을 하는 것이 사진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진 건판 같은 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자외선 차단막을 해놓고 산이나 이런 데다가 또는 어떤 지역에다 일정하게 놓으면 외부에서부터 오는 우주 방사선 같은 것들이 사진 현판에 찍힐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작용? 사진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리작용도 있고 형광작용도 있고 사진작용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사선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방사선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고 알파선, 그 다음에 이제 베타선, 그리고 무슨 선이 있다? 감마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자, 알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대로 한번 보죠. 전기장에서 어느 쪽으로 휜다? 음극 쪽으로 휘더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뭘 가지고 있다? 양성자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헬륨인데 이것이 플러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두 개의 뭘 가지고 있고 양성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원자 번호 얘기죠. 그 다음 이건 질량수죠.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원자 번호는 뭐가 같습니까? 양성자 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하고 같다? 이것이 그냥 하전이 중립일 때는 중성 전자수하고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질량수죠. 질량수는 자, 뭐하고 뭐?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알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뭘로 되어 있습니까? 두 개의 양성자와 뭘로 되어 있다?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 이루어진 것 알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질량의 약 4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선에 비해서는 7400배 정도의 질량을 갖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알파선은 투과 깊이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충돌은 굉장히 커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피부에다 조사했을 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투과 깊이는 작지만 왜? 입자의 크기가 크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에너지는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투과력은 약하지만 감광, 형광 그리고 무슨 자 그리고 역시 전리작용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무겁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 않겠죠. 멋에 비해서 감마선에 비해서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알파선은 한 10분의 1 정도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베타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베타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에서 어느 쪽으로? 그래서 양극적으로 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뭘 띠고 있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양극적으로 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 마이너스 1의 2 전하를 가진 입자의 흐름으로 음극선과 본질적으로 같지만 음극선의 원자핵 주위 궤도 전자가 방출된 것이고 베타선은 원자핵 내부에서 방출된 것이다. 자, 마이너스를 띤 입자는 같지만 자, 이것은 원자 궤도에서 방출된 전자가 아니라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중성자가 원자핵에서 방출된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성자가 뭘로 변했다? 양성자와 양성자로 변하고 양성자로 변했다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 이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뭘로 변했다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플러스 하나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양성자로 변하면서 플러스 뭘 방출했느냐? 전자를 방출했다.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베타선이라고 한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지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전자번호, 원자번호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전자는 질량수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0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무슨 선이다? 베타선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선보단 조금 깊지만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선, 베타선을 피부에 조사를 하게 되면 강력한 화상을 입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투과력이 커서 2, 3mm 알루미늄판을 투과한다. 그 다음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감마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기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직선으로 투과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선이다? 감마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우 짧은 파장이다. 얼마 정도? 0.01에서부터 1옹스트롬 정도. 그래서 투과력이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 5에서 6cm 정도의 금속판도 투과하고 방독면도 투과한다. 자, 그러니까 방독면으로 감마선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당연하죠. 이것은 뭐 강력하죠. 투과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알파선이나 베타선이 클 수 있겠지만 투과력만큼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물질에 흡수되기 어려운 방사선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그렇지만 수소같이 가벼운 원자핵과 충돌할 때 급속히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 흡수제로 카드뮴이나 붕산 등이 사용된다. 또 차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차폐제로 물.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도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중량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에다가 자, 골재를 섞고, 골재는 이제 우리가 보통 모래하고 자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혼합한 건데 이때 중량 골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철광이나 철광석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아주 무거운 콘크리트를 형성한다. 이런 얘기고, 이런 금속성이 방사선을 차단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납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방사선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전하가 플러스 2, 전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감마선 0이다라고 하는 것과 에너지의 크기가 전하에서 형광작용에서부터 사진작용, 전리작용, 그 다음에 물질의 투과력. 이것은 이제 투과력은 크기에 반비례했죠. 자,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방사선 검출 장치에는 자, 방사선이 지나가는 모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안개 상자나 거품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방사선이 얼마나 큰가를 계측하는 것에는 가이거 밀러, 그 다음 신틸레이션 계수기 등이 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표적인 방사선 검출 장치로 윌슨의 안개 장치, 그 다음 가이거 밀러 계수기가 있다.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죠. 방사선의 원소의 붕괴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알파, 베타, 감마선 등의 방사선으로 방출하고 더 안정적인 원소로 원자핵으로 전이하는 현상을 방사선 붕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도 하고 또는 인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알파 붕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알파선을 방출하고 붕괴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알파 붕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원자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X에
Z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붕괴를 하고 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게 방출이 돼. 그러니까 자, 플러스 X에서는 당연히 자,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줄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질량수에서는 당연히 얼마가 줄었어요? 4개가 줄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2가 줄고 그 다음 4개가 준 것이 무슨 붕괴이다? 알파 붕괴이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령 U에 92, 238이 나왔나요? 238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알파선을 붕괴했습니다. 자, 그래서 H2에 2에 4 이렇게 써놓고요. 자, 플러스. 그 다음 뭘로 변했습니까? 자, 뭘로 변했든지가 토리움으로 변했죠. 그래 놓고, 자, 개수만 맞추면 되죠. 여기 얼마? 90. 그리고 이쪽은 234가 되겠네. 자,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무슨 붕괴이다? 알파 붕괴이다. 자, 이런 숫자 기본적으로는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베타 붕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질이 변하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Y로. 자, X가 어떻게 됐습니까? Z와 A가 있는데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베타선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극으로 휘는데 원자격에 대해서 방출된 전자가 아니라 원자액에서 방출된 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중성자가 뭘로 변했습니까? 전자 하나를 방출하면서 양성자로 변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됐다? 하나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전자가 방출된 것의 표시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 Y에 플러스 자, 여기는 전자가 양성자가 하나 생겼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자 번호가 하나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질량수는 자, 이렇게 됐죠? 질량수라고 그랬죠?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인데 자, 중성자가 양성자를 하나로 증가해서 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수는 일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A이고 그 다음 전자가 하나 방출되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1, 0. 그래서 이제 여기 지수의 합이 같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뭐다? 베타 붕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베타 붕괴 하나를 할 때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 번호가 하나가 증가하더라. 자, 알파 붕괴를 했을 때는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됐습니까? 2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2개, 그 다음 중성자 2개가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도합 4개가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베타 붕괴에서는 질량수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감마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입자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 원자 번호와 그 다음 질량수에 영향을 주는 것 알파 붕괴하고 베타 붕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파장이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빛의 속도와 같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투과력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에 우리가 암 같은 것을 치료하거나 또는 조사를 할 때 응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대신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자가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고 그래서 질량수나 또는 원자 번호의 변화가 없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원자 번호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 외에도, 자, 요거 지워버리고요. 가령 양전자 방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서 베타 플러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양전자 방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꾸로 어떻게 됐겠어요? 양성자가 뭘로 변하고? 중성자로 변하고 플러스 뭘 냈습니까? 양전자를 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자 베타 붕괴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감마선 반대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X가 자 Z하고 A인데 그대로 해보자고요. Y로 변했습니다. 그럼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했으니까 당연히 Z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 U에는 그대로 있겠죠. 플러스 양정자로 됐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가령 칼륨 카카나만 아철리 준합9 자 그래서 수에리베 붕탄노 해서 19번이다 이런 얘기죠. 19번에 자 이것의 분자량이 40인데 자 방출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뭘로 변하느냐면 아르곤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8 그 다음에 자 질량수가 그대로고요. 플러스 전자가 하나가 나왔더라. 이것이 양성자 방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전자포획도 있습니다. 그럼 전자포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자포획을 했다는 말은 양성자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중성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가 전자를 하나 받아들여가지고 뭘로 변했다? 중성자로 변했다. 자, 이것은 이제 대다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일들도 가끔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령 이렇게 되겠죠. 자, Z의 A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겠죠. 자, Z-1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A 그 다음 자 전자를 하나 받아들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는 전자 포획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죠. 식이 잘못됐어요.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1, 0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Y에 Z-1 A가 됐습니다. 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령 어떤 것 수은입니다. 수은이 이제 80번이고 그 다음 분자량이 197번인데 자 질량수가 197에다가 그 다음 원자 번호가 80입니다. 이 녀석이 전자를 하나를 받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자 뭐가 되었다? 금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79번에 197로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전자 포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암기해야 되는 것은 요것들이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마선은 상관이 없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다? 양전자 방출과 그리고 전자 포획이 있을 수 있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 양전자
원래 방출하는 것은 중성자하고 양전자로 바뀌어진 것이고, 그 다음 전자포획은 양전자 플러스 전자여서, 양성자 플러스 전자여서 뭘로 변했다? 중성자로 변했다. 자, 베타선의 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성자가 어떻게 됐어요? 양성자 플러스 전자로 변했다는 거. 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자, 여기 그 다음 헬륨이 나왔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혼동의 여지가 없겠죠.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의 분계, 그리고 계열이 있고요. 토륨 계열, 그 다음 네트늄, 우라늄, 악티늄 계열이 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라늄 같으면 어떻게 된다? 쭉 2, 3호가 분계되면 결국에 낙으로 변한다는 것 정도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반감기죠. 자,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의 양이 처음에 반으로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감기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반감기를 이용해가지고, 자, 지질이라든가, 또는 탄소 동위 원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제작 연도를, 또는 이 인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런 고고학적인 증명으로 삼을 때, 이 반감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령, 자연계 속에 탄소수하고, 그 다음에, 자, 방사선 동위원소의 비가 일정하게 존재하는데, 그러면 반감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것의 양이 변한다, 이런 얘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대를 측정할 수 있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라고 하는 것, T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수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ln 2로 표시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사성 동위원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사성을 어떤 입자에 조사해서 똑같은 물질이지만 방사성을 띤 어떤 물질로 바꿔내는 것을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 일으키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성자를 조사해서 핵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원소를 제조한다 일으키기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자, 어디에? 치료나 또는 진찰, 진단이나 또는 화학에서 원소의 발견이라든가 또는 메커니즘을 규명을 한다든가 이럴 때, 또는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용을 할 때라든가 또는 검사할 때라든가 또는 건축물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철골 부분에 내부에 어떤 이상이 있었는지 또는 두께의 문제라든가 유량을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다방면의 방사성 원소를 이용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도라고 하는 것, 의학이나 농업 분야나 공업 분야 여러 군데 사용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핵의 인공 변환을 해가지고요, 핵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러더퍼드가 어디에다가 질소에다가 알파 입자를 산란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7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자, 이것의 질량수가 14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알파 입자를 조사했더니,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됐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요 녀석이 산소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8에다가 18이 되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 하나만 증가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돼요? He4죠. 그러면
질량수는 맞네요. 그래서 플러스 뭐가 되었다? 하나의 프로톤이 만들어졌다. 양성자가 만들어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양성자는 대표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수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반응 전후의 원자 번호 합과 그리고 그 다음 질량수의 합은 어떻다? 같더라. 자, 이것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핵반응 시 전하와 질량수는 보존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체득이 중성자를 발견하고 뭘 통해서 베릴륨에다 조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베릴륨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4의 9입니다. 여기다가 알파선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뭘로 변했느냐면 탄소로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6에 12로 변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헬륨이죠. 헬륨 2에 4니까 자, 플러스 2가 되는 것이죠. 6 됐네요. 그 다음 4, 9에다가 4를 더했더니 13이어야 되는데 1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더라? 이렇게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뭘 발견했다? 중성자를 발견했더라.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성자는 원자에게 충돌시키면 쉽게 핵변환이 일어나고 전하가 없기 때문에 양전하에 대한 반발력도 없더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죠. 자,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인공방사능에 발전해가지고 1934년에 퀴리 부부가 폴로늄을 조사해서 그래서 폴로늄에서 나오는 알파선을 어디에다가 알루미늄에다 충돌 실험을 해서 잔류방사선의 존재를 확인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932년에 앤더슨의 양전자에 발견을 했다. 앞에서 양전자 방출하는 거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전입자의 가속장치가 나와 있는데 이 가속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든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입자에 대한 에너지 실험이라든가 입자의 발견이라든가 그 입자의 특성을 알아보는 시험을 우리가 가속장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모와 비용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속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입자 물리학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사이클로트론이라든가 또는 베타트론이라든가 선형가속기가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원자력 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는 뭘 이용해서 핵분열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핵융합을 통해서 원자력을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직 핵융합은 이것을 실현시키기엔 너무나 많은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내열성이 있는 입자 그리고 냉각장치 그리고 전도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핵분열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핵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이 같은 크기의 핵으로 분열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 파쇄 반응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충돌했을 때 원자핵이 2개 이상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핵 파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38년에 한과 스트라스만이 원자 우라늄 235에 느린 중성자를 흡수하면 불안정해진 질량이 거의 같은 2개로 분해를 하면서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키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연쇄 반응을 통해서 뭘 만들어졌냐면 원자 폭탄이 만들어지는 근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연쇄 반응을 통해서 원자 폭탄이 만들어지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만 참조해 두시고요. 그 다음 자, 핵융합이 나와 있죠.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수소가 융합을 통해서 융합을 할 때 보다 큰 뭘로 만들어지면서 헬륨으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이런 얘기죠. 가령 태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항성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입자가 따로 에너지를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량결손이 나와 있네요. 질량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말이죠. 자, 뭐하고 중성자와 양성자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의 질량값과 이것이 하나로 합해졌을 때 이제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양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질량값이 같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다? 질량이 줄어들었다. 이것을 질량결손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량결손식이 나와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대로 참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결합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만큼 요 질량결손만큼 이라고 하는 것은 m 델타 m c의 제곱이더라. 자, 아인슈타인이 만든 식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추적자로 만드는 것은 자, 인공적으로 원소를 만들었죠. 이스트로프를 만들었는데 추적자로 만드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 반감기가 짧은 것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야지 해가 거의 작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추적자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하지 않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화학적 원소와 동일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검출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그 해가 작고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내부에 있어서도 외부에서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여러 가지 성질을 검출해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분석에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령 혈액량이 얼마나 되는지 혈액량을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 화학 반응의 원소로 써서 가령 탄소 동위원소를 넣는다든가 또는 중수를 넣는다든가 중수소를 이용해서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석유공업에 있어서 송유관에 추적자를 넣어가지고 이것이 연속적인 컨티뉴어스 플로우에서 양이 다른 것들을, 물질이 다른 것들을 수송을 할 때 차단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것을 이용해서 가령 품종을 개량할 수도 있고, 또 식품의 조사에서 자, 발화를 방지한다든가 또는 저장성을 증가시킨다든가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물 사료에다가 방사성을 쪼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동물 사료에 보존기간이 늘어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밀가루를 먹지 말자 이런 얘기도 방사선의 조사가 있지 않은가 의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코발트 60을 통해 가지고 감마선을 조사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환부에다가. 그래서 특정한 암부에 암세포를 죽임으로써 치료를 한다 이런 얘기죠. 또는 방사선 물질을 동위원소를 투과를 시키면
이 녀석이 특정한 부위에 축적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게 돼서 감지기를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정한 환부를 알 수 있더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RI라든가 이런 곳에 진단을 할 때 사용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두께나 또는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측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액면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측정을 할 수도 있더라. 자, 이렇게 여러 군데에 사용할 수 있더라.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자로에 대해서 보는데요. 자, 원자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핵분열을 하면서 뭘 만들어내더라? 자, 외부에서 열성 중성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지지만 고속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감속제가 이것을 컨트롤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흡수해가지고 감속제가 컨트롤하게 돼서 열성 중성자의 양을 다시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속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열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열성 중성자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보다 감속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로의 구성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건 그냥 몇 가지만 보면 되겠죠. 원자로의 구성. 얘는 자, 첫 번째 핵연료가 있고, 핵연료는 우리가 금속, 자, 천연 우라늄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우라늄은 자, 일반적으로 방사선의 붕괴가 약하죠. 특히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U235가 많아야 되는데 그 함유량이 작더라 이런 얘기죠. 보통 0.7%만 있더라. 문제는 뭐예요? U235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이 극히 미량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인공적으로 만듭니다. 농축 우라늄. 그래서 U235의 양이 수 퍼센트 또는 90%까지 만들 수 있더라.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전농축은 이제 한 원심 물리기를 이용해서 한 5%, 3%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는 어떤 걸로 U233이나 플루토늄 239를 가지고 자, 중성자를 조사해서 23이나 또는 238로 얻을 수 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은 근데 이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 또는 탄화우라늄 또는 산화우라늄을 가지고 펠리티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특히 뭐가 많이 쓰인다? 산화우라늄이 많이 쓰이더라. 참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만드는 이유는 자, 핵연료 연소가 과다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열전지의 특성이 양호하고, 그 다음 산소의 원자핵의 흡수단 면적이 작고 기하학적으로 안전하더라. 자, 이런 얘기고요. 특히 이렇게 펠리트로 만들어서 피복제를 쓰이는 이유는 자, 거기 나와있죠. 연료와 냉각자하고 반응을 방지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중성자의 흡수가 적고 연료와 냉각자와 반응하지 않도록 만들고, 반사성에 대한 그 대신 피복제는 방사선에 대해서 파괴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피복제로는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강이나 또는 지르코늄 합금이나 그리고 마그네슘 합금, 또 뭐가 많이 쓰인다? 흑연 등이 쓰인다. 흑연은 이제 우리가 냉각제로도 쓰이죠. 감속제로도 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포장재가 피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속제가 있는데, 감속제는 세 가지가 있죠. 자, 뭐가 있고? 경수, 우리가 말하는 수의 물이고요. 그 다음에 중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연이 있다. 자, 그런데 경수는 가격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수는 가격이 비쌉니다. 흑연도 이제 기본적으로 편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농축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천연 우라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대신 이것은 가격이 싸죠. 중수는 만들려면 중수 농축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체산 감소제는 흑연을 사용을 하는데 용융점이 높고 열용량이 큽니다. 흡수면적이 그 대신 열용량이 큰 대신 흡수면적이 작다. 그래서 사용 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속 냉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냉각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걸 해주지 못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세 번째 냉각제가 나와 있네요. 자, 냉각제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액체상, 그 다음 기체상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액체라고 하는 것은 열용량이 크지만 저축 면적이 작아요. 왜냐하면 씬 레이어 이펙트라고 그래서 얇은 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얇은 층을. 그러면 이것이 열 전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열 전달을 어떻게 하면 잘 해줄 것이냐 이런 얘기고요. 기체는 그것보다는 용이하지만 열용량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압력을 가해서 순환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기체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액체상 냉각제로는 이제 수은이나 경수, 중수, 그 다음 액체 금속으로 나트륨이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기체상으로는 이산화탄소나 뭐가 사용된다? 수소가 사용된다 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냉각제를 주로 액체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있다? 제어봉이 있다. 제어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핵분열의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성자를 흡수해서 열 중성자가 연료에 흡수되는 비율을 제어하기 위한 재료를 뭐라고 한다? 제어봉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카드뮴, 붕소, 하프늄 등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어봉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코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붕소 스테인리스강 또는 붕소 카바이드 또는 은, 인디움, 카드뮴, 합금 등을 스테인리스강의 피복에서 사용을 하더라.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차폐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사선을 차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물, 그리고 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를 했던 납, 또 중량 콘크리트 등이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료의 종류는 연구용, 원자료 기능에 따라 동력용, 플루토늄도 있고요. 중성자의 속도에 따라서 열 중성자로 이것은 느리다 이런 얘기죠. 중속, 고속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해결료 물질에 따라서 전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환로죠. 그러면 생성량보다는 소모량이 많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식로는 계속해서 만들어내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하는데 편리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소모량보다 생성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 따라서 처음에 실험용,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화를 하기 위한 전체적으로 소형으로 만들어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원형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실증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화된 것을 상용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동력용 원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경수로가 있고요.
그래서 PWR 이렇게 돼 있죠. 가압경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WR은 뭐냐면 비등형 경수로입니다. 비등경수형 원자로고요. 자, 이것은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수로도 두 가지가 있죠. ATR과 PHWR이 있고, 흑연로도 GCR과 MTGR이 있고, 고속증식로 해서 토탈 7가지가 있다. 자,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다 가압경수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압경수로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감속제하고 냉각제가 물이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뭐다?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압경수로는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증기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증기 발생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가압경수로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등형 경수로가 이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 비등형 경수로는 이것보다 싸요. 자, 역시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열교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장치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가지고 바로 증기 터빈을 돌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 없냐면 증기 발생기가 따로 필요 없더라. 필요 없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다 비등형 경수로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차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압중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압중수로는 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냉각제와 감속제를 뭘로 이용했어요? 중수를 이용했다. 그래서 이 중수를 농축하는 것이 위험하고요. 그 다음 이것은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차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뭘 사용한다?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더라. 자,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연 우라늄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중간에 교체도 가능하고요. 그 대신 가압경수로에 비해서는 천연 우라늄을 쓰니까 발전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에 뭘 하기도 하고 교체를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도록 하기도 하더라.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식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뭐라면서 원전 연료를 소비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방출시키면서도 계속 다른 원전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뭐라고 한다? 증식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식로는 매우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235를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자폭탄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항상 우리나라는 이것을 만드는데 제한을 받는 것이죠. 증식로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프랑스나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방사선 폐기물의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액체 폐기물이 있고 그리고 고체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기체 자체를 가지고는 힘든데 특히 부유물질 같으면 가령 어떤 걸로 자 부유입자를 가지고 가령 헤파 필터를 가지고 걸러낼 수도 있고요. 또는 자 헤파 그러면 아주 하이 에피션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파 필터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글래스 필터로
자, 글래스 필터 같으면 유리섬유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조절해서 걸러내거나. 또, 자, 방사성 요오드 같으면 실버 제올라이트 흡착제를 사용을 했다. 흡착제로 사용해서 걸러내거나, 또는 자, 몰레큘러 시브라고 합니다. 분자를 흡착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걸로 빨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액체 처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농축법이 있고, 그러니까 가라앉히거나 또는 증발하거나 또는 이온 교환 수지를 하거나 또는 뭐 하거나 고화 처리하거나, 이것은 이제 시멘트 같은 걸로 고하거나 아스팔트로 하거나 또는 가수제를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아니면 대량으로 물을 섞어가지고 희석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바닷물을 가지고 대량으로 해서 바다에다 그냥 방출시킵니다. 희석되겠다, 이런 걸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고체 처리법에는, 자, 첫 번째, 폴리에틸렌 시트를 내장한 카본 상자의 폐기물을 가연, 불연으로 나누어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자, 고체 처리에는 뭣도 있고, 소각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죠. 소각을 해서, 중간에, 다른 폐기물 같은 것을 걸러내겠다, 이런 얘기인데, 쉽지 않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압축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해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한 10타임 정도로 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전부 푸는 것이 아니라 요즘 빈도가 높은 것을 테마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로 나누어서 10타임 정도로 문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중에 뽑아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